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기서부터 행정구제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우선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일반적인 수험서의 편제에 따라서 우리 교재 역시도 행정구제법, 권리구제 수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제 안에는 행정쟁송과 행정상 손해전보 제도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모두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기 전에 행정상 손해전보 그리고 행정쟁송에 대한 챕터를 먼저 들으시고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요, 거부나 부작위와 같은 소극적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이 우리 행정법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행정쟁송과 손해전보제도 전반적인 내용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들으시면 이해하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먼저 도의식 체계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식 체계도. 알기 쉬운 행정법에서 여러분들 이제 배우신 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행정작용에 대해서 국민이 불복을 하게 된다면 우리 이런 것을 방어소송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적극적 행정작용이라는 것은 상대방 국민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그와 같은 행정작용을 말하는 건데요. 이처럼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 행정작용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면 그때의 처분은 침익적 처분이 될 겁니다. 침익적 적극적 작용이죠. 침익적 적극적 행정작용에 대해서 불복하는 걸 우리가 방어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소극적 행정작용에 대해서 불복을 하게 되면 우리 그것을 요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소극적 행정작용이라는 것은 국민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소극적 행정작용에는 소극적 상태로서의 부작위와 소극적 처분으로서의 거부처분이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 거부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도 발생시키지 않겠다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입니다. 부작위는 별도의 명시적인 의사표시는 있지 않았지만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에 아무런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죠. 그럼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극적 행정작용 중에서도 부작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권리 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 소극적 행정작용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 이 뜻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문제가 되고 있는 처분은 수익적 처분이 되는 것이겠죠. 수익적 상태로 나를 만들어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아서 불복을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적극적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이라고 하면 그때의 처분은 침익적 처분이고 이와 같은 소송을 우리가 방어소송이라고 하고 소극적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이라고 하게 되면 그때의 처분은 수익적 처분이고 이와 같은 소송을 우리가 요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요구소송 중에서 항고소송의 이유형, 사유형에 해당하겠죠. 이와 같은 요구소송 중에서 우리는 거부 부작위 중 부작위에 대한 문제에 지금 집중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좌측 상단에 행정 개입 청구권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익적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요, 그것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원고에게 행정 개입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행정 개입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요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 개입 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넣고 있는데 이 행정 개입 청구권까지 도달하기 위한 단계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신청권이 과연 인정되는 것인가, 두 번째 공권이 인정되는 것인가, 세 번째 그래서 행정 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인가, 이렇게 3단계로 들어가게 돼요. 맨 왼쪽에 있는 신청권이라는 것은요, 신청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신청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권리, 이것은요, 상대방에게 행정청에 대해서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공권은 아닙니다. 2단계에 있는 공권은 아니에요. 그냥 신청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원래는 이와 같은 신청권을 응답신청권이라고 말합니다. 응답신청권이라는 것은 나한테 건축허가 처분을 해주세요, 나한테 영업허가 처분을 해주세요, 이렇게 수익적 처분을 신청했을 때 행정청으로 하여금 어떠한 처분이든 상관이 없으니까 응답이라도 좀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와 같은 응답신청권의 의미로서 신청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래 보시면 신청이라는 행위는 수익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행정청이 부작위를 할 때 문제를 살펴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권이 동그라미 X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요. 만약 신청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행정청에 대해서 일정한 응답이라도 좀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다면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공권, 이 공권도 공법상 권리도 인정이 안 될 것이고요. 또한 공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같은 특정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개입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재 로마자 2번에 있는 행정개입 청구권의 정의를 한번 보시면 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행정개입 청구권은 특정한 처분, 수익적인 처분, 특정한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행정개입 청구권도 인정될 수 없겠죠. 결국 신청권과 공권, 행정개입 청구권은 단계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 위에 보시면 신청권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공권이 공법상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죠. 이와 같은 공권 논의는 우리가 원고 적격이나 행정심판에서의 청구인 적격에서 주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공권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개인적인 공법상 권리가 인정이 되려면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이니까 상대방 국가에게, 행정청에게는요 일정한 의무가 인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공법상 의무, 공법에 근거해서 부과되는 의무가 행정청에게 인정이 되어야지만 그에 대응해서 국민에게는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측면에서 의무부가성이라는 요건이 하나가 포함되고 있고요. 또한 더하여 국가에게 어떤 의무가 인정된다라고 하여 국민에게 항상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실체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만이 바로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가에게 의무가 부과되어 있어야 되고 그 같은 의무 내용에 대응하여 국민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보려면 국민이 주장하는 그 같은 이익이 실체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어야 하는 바 그 내용이 바로 두 번째 요건인 사익보호성입니다. 이 같은 사익보호성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것은 우리는 지금 공법상 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법은 공익보호를 그 1차적 우선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익보호의 취지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부차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공법이 항상 사익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따라서 과연 공법, 이 실체법, 우리가 행정작용법이라고 하는 그 몸통 900여 개의 개별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 중에 어딘가에서 지금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인정되는가, 사익보호의 취지가 인정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공권이 성립되려면 의무부가성과 사익보호성이 인정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신청권이 인정된다, 입이라도 좀 벌려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여 내가 원하는 응답을 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공권이 성립된다라고 하더라도 또한 바로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법에서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라는 수익적인 처분을 한다라고 되어 있었던 겁니다. 갑이라는 신청인이 1, 2, 3의 요건을 구비해 갔습니다. 만약 그것이 기속행위라고 하게 되면 기속행위라는 것은 행정청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게 기계적으로 집행을 해줘야 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만약 기속행위라고 한다면 갑이 그와 같은 1, 2, 3의 요건을 충족해 갔으면 행정청은 반드시 그 A라는 행위를 해줘야만 할 겁니다. 따라서 기속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갑이 요건만 충족해 가면 그 공권은 바로 행정개입 청구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행정행위는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라단 말이죠. 재량행위라는 것은 행정청에게 입법자가 일정한 재량권을 인정한 겁니다. 1, 2, 3의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법적 효과에 대한 선택을 행정청에게 맡긴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그 요건을, 허가 요건을 다 구비해갔다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그 A라는 특정 처분을 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는 아직은 인정되지 못합니다. 다만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상황에서 이익 형량을 해보니까 나에게 허가 처분을 해주는 것이 맞다면 나에게 그때는 꼭 허가 처분을 해주세요.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밖에는 인정이 되지 않겠죠. 그런데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이 같은 재량행위가 어떤 경우에는 기속행위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분명히 그 처분이 재량행위인데 구체적인 사안의 범위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기속행위로 봐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이런 것을 행정청의 재량권이 협착됐다, 수축됐다라고 해서 재량의 영울의 수축, 재량행위가 기속행위로 전환되었다라고 해서 재량의 기속화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재량의 영으로 수축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기속행위와 동일하게 취급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 볼까요? 신청권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격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공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격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행정개입청구권은 대학교를 드디어 졸업한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그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한 것이 맞을까요? 물론 그렇겠죠. 대학교를 졸업했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맞을까요? 또는 중학교를 졸업한 것이 맞을까요? 그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공권 또는 신청권도 당연히 인정될 것이고, 공권이 성립하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신청권도 당연히 인정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신청권의 존부 판단이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공권의 성립 또는 행정개입 청구권의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신청권이 인정된다라고 역으로 입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라고 봅니다. 오른쪽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권과 행정개입 청구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앞에서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이라는 테마를 배운 적이 있었죠? 그때도 나왔던 얘기예요. 공법상 권리는 물론 사법상 권리와 우리가 구별을 해서 논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체계가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법상 권리라고 했을 때 만약 그것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침익적인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 나한테 그 침익적 처분을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방어권을 주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 그것이 수익적 처분이라고 한다면 나한테 그 허가 처분을 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행 청구권을 주장하게 되겠죠. 아래의 효과의 측면을 살펴보시게 되면 1, 2, 3의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했을 때 A라는 처분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때 그것이 만약 기속행위라고 하게 되면요. 특정 처분의 발령, 불발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겁니다. 무슨 뜻이냐? 만약 그 처분이 수익적 처분이라고 한다면 발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침익적 처분이라고 한다면 불발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속행위에서 인정되는 실체법적 공권, 특정 처분의 발령, 불발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완성도가 매우 높은 공법상 권리인 것은 맞지만 방향성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침익적 처분과 수익적 처분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그것이 재량행위라고 한다면 1, 2, 3의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하더라도 특정 처분의 발령, 특정 처분의 불발령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형식적 권리로서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거밖에는 인정이 안 될 겁니다. 여기서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의 방어권과 이행청구권, 효과적 측면에 있어서의 실체법적 공권과 무하자 재량사 청구권, 이렇게 보면 2 곱하기 2의 4가지 경우수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4분의 1, 즉 조합이 이행청구권과 실체법적 공권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공법상 권리라면 이행청구권은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는 것이고 이때의 실체법적 공권은 특정 처분을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그 권리를 우리가 행정개입 청구권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행정개입 청구권은 방어소송이 아니라 요구소송인 항고소송의 행정법 분쟁의 2, 4 유형에서 논의가 되는 것인데요. 이 중에서 이 유형에서 논의되는 행정개입 청구권을 우리가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이라고 하고 4 유형에서 논의되는 행정개입 청구권을 우리가 협의의 행정개입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냐? 이 중에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은요. 제3자효 행정행위가 아닌 상황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게 그와 같은 수익적 처분을 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입니다. 그렇다면 협의의 행정개입 청구권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제3자효 행정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에게 그 처분을 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협의의 행정개입 청구권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한다는 점에서 둘 다 이행청구권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이 자기에게 해달라는 것인가 아니면 제3자에게 해달라는 것인가에 따라서 즉 그것이 제3자효 행정행위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과 협의의 행정개입 청구권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에 대한 문제는 항상 문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바로 소극적 행정작용을 하였다는 거예요. 소극적 행정작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극적 상태로서의 부작위와 소극적 처분으로서의 거부처분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부작위와 거부처분 중에서 부작위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작위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부작위는 행정소송법 2조 1항 2호에 나와 있고요. 또한 행정심판법은 그 2조 2호의 부작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행정소송법 2조 1항 2호와 행정심판법 2조 2호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소송법상의 부작위가 성립될 때는 심판법상의 부작위도 인정되고요. 심판법상의 부작위가 성립될 때는 소송법상의 부작위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같은 행정쟁송법 2조에 있는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을 한번 살펴보시면 4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봐요. 요거는 법상 규정에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도출이 되는 거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고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테마에 가보시게 되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법률상 의무가 인정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됐어야 되고 네 번째는 무응답이 존재됩니다. 우선 당사자의 신청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국민의 사인의 어떠한 신청 행위가 없다면 부작위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선은 신청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국가 대상에 있어서의 부작위는 반드시 사인의 신청 행위를 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정쟁송에 있어서 행정소송법이나 행정심판법상의 부작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인의 신청 행위를 필요로 합니다. 신청을 했어야지 부작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국가배상에서는요, 별도의 신청행위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국가나 공무원에게 당연히 어떠한 자비 의무가 요구될 때가 있기 때문에 신청행위와 관계없이 부작위를 논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행정쟁송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행위가 전제되어야 하겠죠. 당사자 신청이라는 것은 우선 처분에 대한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수익적 처분을 신청을 했어야지 부작위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행정소송법이나 심판법에서는 별도의 신청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판례는 이런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판례의 입장에 따르게 되면 처분에 대한 신청 행위와 함께 그 사람에게 신청권이 인정될 때 당사자의 신청이라는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우선 어떤 신청행위가 있었어요. 수익적 처분에 대한 신청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어야지만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행정쟁송법 2조의 부작위가 성립되면 그 부작위는 바로 위법한 부작위가 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위를 했다는 것은요, 그 법률상 의무에 위반되는 부작위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럼 의무에 위반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부작위는 위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상 의무 옆에다가 써놓으시고요. 위법한 부작위의 성립이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부작위의 성립에서 나아가 위법한 부작위를 성립시켜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의 법률상 의무는 무엇일까요? 위에서 신청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판례는 그 신청권을 응답신청권이라고 본다고 했어요. 국민에게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런 신청권이 인정된다면 그에 대응돼서 국가에게는 뭐가 인정돼요? 응답 의무가 인정될 겁니다. 지금은 응답을 한다는 것이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갑이 원하는 처분을 굳이 반드시 해줘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한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떠한 처분을 해야 되는 의무, 응답 의무로서 처분 의무를 말하는 것이 바로 법률상 의무입니다. 이 같은 응답 의무, 처분 의무에 위반되기 때문에 부작위가 위법해지는 것이죠. 세 번째, 상당한 기간이라는 요건이 있죠. 상당한 기간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아무리 그것이 부작위를 다투는 항고소송이고 행정심판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현재의 소송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행정청에 일정한 의사가 현실화된 상태에서만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청의 의사를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서 이 부작위가 위법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말이 될까요? 행정청한테 허가처분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행정청이 아무 대답도 안 하면 행정청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저 부작위는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라고 우리가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을 찾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행정청에게 아무것도 요구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청도 아무런 대답을 해야 될 의무도 없어요. 그런데 행정청이 아무 대답도 안 했다라고 하면서 바로 법원으로 뛰어간다면 그 같은 소송은 장래의 이행쟁송이기 때문에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행정청의 의사가 현실화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쟁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분을 신청한 다음에 상당한 기간, 이 정도 기간이 지났으면, 즉 당일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처리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그때는 행정청이 이것은 행정청이 사실상 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행정청의 사실상의 의사가 현실화됐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무응답. 무응답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 아니다? 자귀처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귀처분에 대해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성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따라서 부작위의 문제는 당연히 무응답 상태를 전제로 하게 됩니다.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나 행정심판법 2조 1호에 따르게 되면 이 같은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부작위가 성립된다라고 보고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법률상 의무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부작위는 시작부터 위법한 부작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권리구제수단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선 위쪽에 1차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행정쟁송과 2차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손해전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쟁송이라는 것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행정소송에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행정소송법 3조에 따르면 이렇게 4개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처분에 대한 부작위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항고소송으로 좁혀 생각한다면 항고소송과 행정심판에 대한 문제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먼저 항고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소송법 4조에는 항고소송의 종류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취소소송, 무효 확인 소송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취소소송이나 무효 확인 소송은 일정한 작위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 지금의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통해 바꿔야 될 겁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작위 확인 소송은 행정소송법 4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놓은 항고소송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우리가 법정 항고소송이라고 해요. 법에서 이름도 붙여줬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고요. 그러나 그 아래에 있는 의무이행소송은요. 행정소송법 4조에서 취소, 무효,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법에 정해놓지 않은 항고소송, 이것도 역시 처분을 대상으로 하니까 항고소송의 일종이겠죠. 법에 정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법정 외 항고소송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법에서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명 항고소송이라고도 하죠. 따라서 위에는 법정, 밑에는 법정 외 항고소송으로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과 의무이행소송에 대한 논의를 들어가도록 합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요, 국민이 어떠한 행위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을 때 그 신청에 따른 행정청의 어떤 처분이 가장 적절할까를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즉 신청에 따른 허가 처분을 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 처분을 할 것인가 이와 같은 적절한 처리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해주지 않아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무엇만 해주냐면 소극적 위법 상태만 제거해 줍니다. 즉 얘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은 지금의 이 무응답 상태가 잘못된 것인가 이것만 판단해 준다는 거예요.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주지는 않아요. 다만 무엇이에요? 이 부작위 상태를 신속하게 제거하고 신속한 응답을 하도록 유도해 주는 것까지가 바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실체법상 그 처분을 해주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라는 실체법적인 판단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오직 무엇만 한다? 말을 안 해도 되는 것인가? 말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와 같은 절차적인 문제만 판단을 해준다는 점에서 절차적 심리만 인정한다고 봅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인용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요. 물론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이 나왔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행정청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다. 여기까지만 인정한 거라고 했어요. 어떠한 처분을 하든지 간에 처분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 행정소송법 30조 2항에서는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해서 그에 따른 취소 판결이 나오면 거부 처분을 없애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고 신청했던 그 신청 행위만 남아있겠죠. 원래 어떻게 돼 있었어요? 신청 행위가 있었고 거기다가 행정청이 거부 처분을 한 행위가 있었고 이렇게 두 개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나오게 되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이 거부 처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신청만 남은 상태가 되죠. 그렇죠? 이럴 때 신청만 남은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닌데요. 나는 허가 처분을 받고 싶어서 거부 처분이 잘못된 거라고 주장을 했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국민의 이와 같은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 행정소송법 30조 2항에 있는 재처분 의무입니다. 이 재처분 의무라는 기속력은 행정청은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취소 판결이 나왔다면 그 같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금 거기 그대로 남아있는 그 신청에 대해서 다시 처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신청에 대해서 전에 한번 처분이 있었고 지금 또 한번 처분이 있으니까 두 번째 처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걸 재처분 의무라고 합니다. 행정소송법 38조 2항은 이 재처분 의무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도 그대로 준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재처분 의무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가면서 그 이름을 처분 의무로 바꾸게 됩니다. 이유는 부작위 상태는 아직까지 행정청이 어떤 의사표시도 한 적이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분을 한다면, 판결 이후에 처분을 한다면 이게 첫 번째 처분이 되는 것이죠.
이때 이 처분 의무에 따라서 행정청이 처분을 했을 때 오른쪽 맨 끝에 허가처분, 인용처분을 하게 된다면 권리구제가 이것으로서 종료가 될 겁니다. 하지만 행정청이 처분 의무에 따라서 처분을 하기는 하는데 이번에는 거부처분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국민은 또다시 불복을 해야 될 텐데요. 왜? 거부를 받고 싶어서 부작위협항의송을 제기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의 이 거부 처분이 그 기속력에 위반되는 건 아니랍니다. 왜 그래요? 부작위협항의송은 응답을 해줘야만 하는 것인지 응답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만 판단했다고 했지 그에 따라서 허가 처분해야 되는 것인지 거부 처분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해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따라서 어떠한 처분을 하든지 간에 거부 처분을 한다 손치더라도 처분만 했다면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행동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 거부 처분은 그 자체로서 즉 기속력에 위반돼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텐데요. 이 거부 처분에 또 실체적 위법성이 존재하는지는 다시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해서 또 판단을 받아봐야 돼요. 이때 이렇게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해서 만약에 인용 판결이 나왔다면 이 거부 처분을 제거하는 취소 판결이 나왔다면 아까 뭐가 인정된다고 했어요? 네, 30조 2항의 재처분 의무가 인정된다고 했죠? 네, 이 재처분 의무에 따라서 이제서야 비로소 그에 따른 허가 처분, 인용 처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게 바로 부작위에 대한 1차적 권리구제 행정쟁송수단 중에서 항고소송 그 중에서도 법정 항고소송인 부작위협항의송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 밑에 의무이행소송에 대한 논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무이행소송에 대한 규정이 우리 행정소송법에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죠. 항고소송에 대한 내용은 행정소송법 4조에 있습니다. 4조에는 취소과 무효동항의소송, 부작위협항의송에 대한 규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의무이행소송이라는 것을 현행법상 인정을 하게 되면 그 누구도 부작위 위법항의송을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부작위 상태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니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위에서는 부작위협항의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 받고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하고 승소판결 받고 이렇게 해야지만 권리구제가 되는데 의무이행소송은 한 방에 해결되거든요. 그러니 그 누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해주는데 부작위협항의송을 제기하겠습니까? 즉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면 부작위협항의송은 사문화돼 버릴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부작위 위법항의송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입법자가 의무이행소송을 현행법상 배제시키려는 의도였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설과 판례는 의무이행소송은 현행법 해석상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요. 따라서 의무이행소송은 실정법상 권리구제 방법이 되기는 좀 곤란하겠네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행정소송의 한계 테마에 가보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 같은 소송 형식은 권력분리 원칙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니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에 앞서서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즉 입법 정책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이 이게 일반적이에요. 따라서 입법자가 행정소송법을 개정을 하면서 의무이행소송이라는 것을 도입해 놓는다면 인정될 수밖에 없겠죠. 소송 형식은 법에 근거해서 인정되는 것이니까요. 법무부의 행정소송법 개정안 제4조 3호에는 의무이행소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만약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때는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될 수 있겠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신다면 의무이행소송이 만약 인정이 된다면 도입이 된다면 뭐가 없어지겠어요? 네, 맞습니다. 부작위 위법항의송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개정안에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면서 부작위 위법항의송에 대한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그 다음 행정심판에 대한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요구적 쟁송, 이사 유형의 문제라고 했을 때 거부와 부작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거부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심판에 가시면요.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 행정심판의 재결 테마에서 제가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얘기를 매우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부작위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행정심판법 5조에 보면요. 행정심판의 종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거기는 취소심판, 무효동항의심판, 의무이행심판 3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취소심판의 대상은 처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법 2조 1호에 가게 되면 처분 안에 거부처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볼까요? 취소심판의 대상은 처분이고요. 그 처분 안에는 거부처분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거부처분은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에서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한 것처럼 심판에서도 거부처분 취소 심판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행정심판법 5조 3호에 보게 되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에다가 부작위 말고 거부처분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부처분은 과연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 모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왜? 심판의 형식이 두 개가 다 되는 것 같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거부처분 취소심판은 인정될 수 없다. 이 같은 논의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행정심판편에 가시게 되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부작위는 취소심판이나 무효등확인심판의 대상이 애당초 될 수가 없죠.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취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송은 자귀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위는 오직 의무행심판의 대상만 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부작위합항행송, 심판에서는 의무행심판의 대상만 될 수 있으니까 거부처분 취소심판 같은 논점은 필요가 없습니다. 의무행심판은 거부와 함께 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의무행심판은 위에 있는 부작위 위협항행송과 비교했을 때 좀 차이점이 있어요. 요거는 신청에 따른 어떤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인가, 즉 인용처분, 허가처분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거부처분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실체적 심리까지 전부 다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무행심판에서 만약에 인용 재결이 나온다면요, 이것은 그 처분, 허가처분을 해주라는 내용의 재결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한 번에 끝나죠? 뭐랑 똑같을까요? 위에 있었던 의무행송과 같죠? 의무행송도 부작위합항행송, 거부처분 취소송 이렇게 우회적으로 2단계로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한 방에 끝난다고 했는데요. 행정심판에서는 의무행심판이 명시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행심판 한 번이면 끝나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바로 뭐냐면 의무행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나올 때 어떤 재결을 할까 이런 문제예요. 인용재결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그것을 의무이행재결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법전을 한번 펴보시면요. 행정심판법 43조 5항에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3조에는 각하, 기각, 취소심판의 인용, 무효등확인심판의 인용,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에 대한 내용을 1, 2, 3, 4, 5항에서 두고 있는데요. 43조 5항에 보시게 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해주거나 아니면 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처분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자를 우리가 형성재결, 즉 처분재결이죠. 후자를 우리가 이행재결 또는 명령재결, 즉 처분 명령재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라고 하는데요. 실무상으로는 이행재결의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형성재결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행정심판위원회가 같은 행정부 소속의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처분행정청의 권한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어떤 처분을 해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처분 명령재결을 하게 되고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행정청한테 어떤 처분을 하도록 명령재결을 하게 되면 처분행정청 피청구인은 그 명령에 따라야만 해요. 왜 그럴까요? 이거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일반적 기속력에 근거해서 명령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봅니다. 행정심판법 49조 1항에 일반적 기속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기속력이라는 것은 판결의 기속력이든 재결의 기속력이든 그 판결과 재결의 내용을 실현시켜야 되는 의무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하라고 명령을 했다면 그 재결의 내용을 실현하려면 그 피청구인이 그에 따라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속력이라는 것은 재결의 내용을 실현하는 힘이라는 점에 있어서 그 명령에 따라야 될 의무는 그냥 일반적인 기속력 49조 1항을 근거로 해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차적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손해 전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손해 전보에는 위법한 행위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을 때의 과실 책임으로서 손해배상,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의 무과실 책임으로서의 손실보상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이 부작위는 원래부터 위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은 항상 적법한 공권력 행사, 어떤 작위 행위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 같은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따라서 손실보상의 논의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로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배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먼저 수업을 듣고 그리고 나서 지금의 내용을 가지고 부작위와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듣고 오셨죠? 네. 그러면 국가배상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작위의 문제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국가배상법 5조가 아니라 국가배상법 2조의 문제겠네요. 국가배상법 2조 1항 문제인데 1항에서 본문과 단서는 이중배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본문 문제입니다. 2조 1항 본문 중에서도 전단은 7가지 요건을 요구했었고 후단은 자동차 사고, 자배법상 문제였었습니다. 지금은 전단 문제겠네요. 따라서 국가배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는 공무원, 직무행위,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손해 인과관계라는 7가지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보시는 게 기본이 될 것이고요. 또한 국가배상 논의를 하다 보면 특화된 특수 논의들이 3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라는 논점이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 2번째 자기 의무가 인정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 3번째 사익보호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3개의 특화된 논의 중에서 여기서는 선결 문제와 관련된 논의는 없고요. 자기 의무, 사익보호성에 대한 논의는 따로 필요합니다.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되지 않아야지만 권한 없는 법원도 행정행위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구성요건적 효력이 성립이 돼야지 저촉이 된다, 그렇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구성요건적 효력이 존재라도 하려면 자기 처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부작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당초 구성요건적 효력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면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된다, 그렇지 않는다라는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겠죠. 자기 의무에 대한 문제는 지금 우리가 부작위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무가 성립되는지를 봐야지 지금의 이 부작위가 이 자기 의무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논의가 나올 수 있겠죠. 물론 이것은 5번째 요건인 법령 위반, 위법성과 관련돼서 검토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익보호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 사익보호성에 대한 문제는 판례가 우리 국가배상법 2조 1항 본문 전단에 보시면 사익보호성에 대한 명시적 요건 규정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일관되게도 항상 사익보호성 노래를 부릅니다.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저 노래가 무슨 노래지? 그걸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사익보호성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법에서 사익보호성이라는 요건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요. 8번 요건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새롭게 요구하는 이 사익보호성에 대한 문제를 7가지의 요건, 국가배상법의 체계상 7가지의 요건 중 어떤 요건과 관련지어 검토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사익보호성 논의의 핵심입니다. 배상책임의 요건 7가지를 보시게 되면 그 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나 직무행위입니다. 직무행위는 통설과 판례가 광의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학설은 협의설과 광의설, 최광의설이 나눠지고 협의설에 따르게 되면 공권력 행사만이 국가배상법상의 직무행위다 이렇게 보고, 광의설은 공법행위면 직무행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협의설은 공법행위든 사법행위든 행정작용이면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보는데요. 통설 판례 입장은 광의설 공법행위로 보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보시게 되면 이 같은 입장에 따르게 되면 이 직무행위는 그것이 법적 행위인가 사실행위인가, 즉 법적 효과를 동반하는 행위인가 사실적 효과만을 동반하는 행위인가, 2번째 그것이 권력 행위인가 비권력 행위인가,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위인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행위인가, 그리고 그것이 자기 행위인가 부작위 행위인가를 불문합니다. 지금 우리는 처분에 대한 부작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분에 대한 부작위는 우선 처분이니까 법적 행위고 권력 행위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부작위 행위에 대한 문제, 거기 그림에 동그라미 쳐 있는 상황이겠죠. 하지만 모두 다 불문한다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 8분의 1의 경우의 수에 포함됐고요. 포함됐다면 직무행위 문제는 특별히 없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셔가지고 특수논의를 가보시게 되면요.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자기행위일 때만 문제가 됩니다. 물론 처분일 때 문제가 되고요. 처분이 아니거나 부작위 행위에 대한 문제라고 하게 되면 선결 문제 논의는 나오지 않아요. 지금은 처분에 대한 부작위이기 때문에 처분에 대한 문제는 맞지만 자기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선결 문제 논의가 안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자기 의무에 대한 논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경우에는 그 신청한 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그것이 기속행위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속행위라고 하게 되면 우리 위에서 배운 행정개입선언권 한번 생각해 볼까요? 1,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라는 수익적 처분을 해줘야 한다라고 기속행위라고 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1, 2, 3의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국가는 반드시 그 처분을 해줘야만 하는 자기 의무가 인정되겠죠. 우리 위에서 배운 식으로 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행정개입 의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속행위라고 하게 되면 요건을 구비해오면 항상 자기 의무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신청한 행위가 재량행위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럴 때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이 필요하다고 했죠? 네, 재량의 영으로 수축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은 바로 어떨 때 자기 의무가 인정된다? 힘든 사람을 봤을 때 도와줘야 되는 자기 의무가 인정되겠죠? 힘든 사람은 누군데요? 중동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더워서 힘들어하고 계세요. 예, 중동 고충국입니다. 중동에 사는 사람들은 그 나라가 고충이 매우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꼭 도와줘야만 하는 대한민국의 자기 의무가 인정됩니다. 중대한 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에 중, 동가치적 법익에 대한 소홀함이 없이 동, 손해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 고, 보충성 원칙 충, 국가기관 개입을 통한 위해 제거의 가능성 국. 이렇게 5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그것이 비록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요. 이럴 때는 그 위법 부작위가 위법해질 거예요. 그 다음 사익보성에 대한 문제를 볼게요. 국가배상법 2조의 사익보성에 대한 별도의 요건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한다? 판례가 자꾸 요구한다. 그래서 뭐한다? 원래의 7가지 요건 어느 요건과 관련돼서 검토된지가 문제된다. 학설은 상당 인과관계설, 법적 손해설, 위법성설, 직목 관련성설 이렇게 4개로 나와집니다. 상당 인과관계설은 인과관계 요건과 관련돼서 검토되는 부분이다.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어서의 그 상당성 판단의 기준이 사익보성 아니겠는가? 법적 손해설은 손해라는 것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의 침해를 말하는 것이다. 사익보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것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 침해가 아니라 반사적 이익 침해에 지나지 않는다. 위법성설은 사익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그 같은 의무가 공무원에게 부과되지 않는다. 공무원에게 그 같은 직무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다. 직무 관련성설은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직무행위라는 것은 오직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아니다. 따라서 직무행위와 관련돼서 검토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판례는 인과관계, 상당 인과관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다수설은 법적 손해설 이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국가배상 쪽에 있어서 어떤 논의도 있었죠? 앞에서 배운 바에 따르게 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죠. 뒤에서 배울 바에 따르게 되면 그렇죠? 먼저 듣고 오셔서 마지막 정리를 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배울 바에 따르게 되면 공무원 개인의 책임 중에 외부 책임, 민사 책임 논의가 있었을 거예요.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를 해서 국민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그 국민이 국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란 말이죠.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 공무원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가? 그 문제가 플러스 알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은 첫 번째 1단계 논의가 배상 책임의 성질에 대한 문제였었고 2단계 논의가 그래서 공무원의 민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논의였었는데요. 배상 책임의 성질에 대한 문제는 공무원이 잘못했는데 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거지? 이게 공무원의 책임을 완전히 다 가름해 주는 것인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것이었어요. 학설은 국가가 공무원을 대신해서 책임을 져주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은 공무원한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어. 대위 책임설. 아니야. 국가는 자기의 관리 감독의 문제로서 자기 책임을 지고 있고 공무원은 자기가 직접 위법행위를 했으니까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야. 각자는 다 자기 책임 지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은 공무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선택적 청구가 가능해. 자기 책임설. 중간설은 만약 공무원이 경과실을 범한 경우라면 그리고 고의 중과실을 범한 경우라고 한다면 경과실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자기 책임이 인정되니까 공무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고의 중과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건 대위 책임에 대한 문제니까 공무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 절충설은 경과실은 공무원이 통상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흠에 대한 문제니까 공무원한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해서 책임을 묻는 건 너무 과해. 경과실 때는 공무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 있어서는 공무원은 더 이상 국가기관의 국가의 손과 발이 돼서 역할을 했다라기보다 국가기관으로서의 품격을 아예 상실했어.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돼. 공무원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이렇게 4개 학설이 대립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어떤 입장이 나은가요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자기 책임설의 입장이 가장 타당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에게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는 이론적 논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 논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상 문제로서 우리가 검토를 파악을 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면 아래에 있는 절충설의 입장, 판례 입장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볼 겁니다. 이유는 헌법 제29조에서 공무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공무원에게도 일정한 책임의식을 부여하기 위함이고
국가배상법 2조 2항에서 고의중과실일 때만 공무원의 내부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공무원의 책임의식과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이라는 양 법익 간의 균형을 달성을 하려면요,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될 텐데, 그 기준이 바로 공무원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행위를 한 것인가, 나쁜 짓을 의도적으로 한 것인가, 아니면 실수한 것인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통설과 판례는 절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 결론을 보시게 되면, 만약에 그 가해 공무원이 경과실로 위법행위를 했다면 이때 공무원에게 민사책임을 직접 물을 수는 없고, 공무원이 고의중과실로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때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합니다. 이 도의식 체계도에 있는 얘기가 바로 부작위가 문제가 되었을 때 등장할 수 있는 모든 논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게 되면요, 요구소송, 요구적 쟁송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논의들을 해야 되는지 A에서 Z를 파악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교재를 가지고 간단히 정리하도록 합니다. 로마따 1번 부작위. 앞에 위법한이라는 괄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행정쟁송법상의 부작위가 성립되면 법률상 의무 요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법해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와 심판법 2조 2호, 2조 1항 2호와 2조 2호에 있는 부작위에 대한 정의를 보시면 거기에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것들이 부작위 성립의 요건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4가지 요건이 포함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당사자의 신청 안에 판례가 신청권을 요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행정개입청구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청에게 어떠한 행위를 특정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법적 성질은 4가지의 공권, 방어권과 이행청구권, 실제법적 공권과 무하자 재량청구권, 4가지의 공권 중에 4분의 1, 수익적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이행청구권과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실제법적 공권이 결합되면 우리 그것을 행정개입청구권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성립요건,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선 3단계로 검토가 필요했었는데요. 우선 신청권이 인정돼야 되고 공권이 성립되어야 되며, 그리고 재량이 0으로 수축해야만 했었습니다. 행정개입청구권도 4분의 1의 공권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우선은 공권의 성립이 필요하겠고요. 공권의 성립 요건은 의무부가와 사익보상 2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재량행위인 경우에 있어서도 현재는 무하자 재량사 의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의무부가성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재량이 0으로 수축 보시게 되면 기속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권이 성립되면 바로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재량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재량이 0으로 수축되었을 때, 즉 기속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로마자 3번에 있는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은 우리가 권리구제수단, 광의의 권리구제수단이라고 하게 되면 사전적 수단과 사후적 수단이 모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은 행정 절차 제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협의의 권리구제수단은 사후적 권리구제수단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행정절차법상의 처분 절차, 우리 행정절차법상 처분 절차 테마에 가시게 되면 그 표가 있죠? 그죠? 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신입 처지에가 있고 처분 절차에 공통처분 절차, 그리고 불이익처분 절차,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 3개가 있을 텐데요.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는 수익적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처리기간 설정 공표와 그 다음 신속처리 요구권 2가지 내용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요구적 쟁송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적 처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적 처분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자 4번에 사후적 권리구제수단, 우리 1차적 권리구제로서 행정쟁송 얘기했고요. 법정 항고소로서 항고소송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의무행심판 논의를 했었고요. 여기서는 특별히 취소심판 논의가 딱히 필요 없다고 했고, 법정 외항고송으로서 무명항고송 논의를 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2차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 가치보장 논의가 또 하나의 권리구제수단으로 다루어질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는 따로 필요가 없다라고 했고요. 국가배상 논의로 좁혀서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에서는 반가로 1번의 직무행위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부작위도 역시 포함을 하고 있다 이거죠. 처분에 대한 부작위도 직무행위 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국가배상 논의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부작위의 위법성과 관련돼서 작위 의무 인정 여부라는 특수한 논의가 포함될 수 있었고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재량의 0으로의 수축, 중동 고충국에 대한 논의였었습니다.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판례가 일관되게도 법에 근거도 없는 사익보상 요건을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관련하여 학설이 4개가 대립하고 있었고요.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설의 입장을 취하고 우리는 법적 손해설의 입장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양가로 2번에서 경찰행정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경찰행정청이라는
공무원 개인의 민사 책임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1단계에서 배상 책임의 성질과 2단계에서 민사 책임 논의로 이루어진다고 했고요. 대위책임설, 자기책임설, 중간설, 절충설의 대립이 있으나 이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학설은 자기책임설인 것이 분명하지만 현행법상 과연 민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는 헌법 29조 1항 단서와 국가배상법 2조 2항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공무원의 책임 의식의 확보와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절충설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인정될 때만 공무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직접 할 수도 있겠다. 선택적 청구권이 국민에게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부작위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험서에는 이렇게 별도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라는 테마가 따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우리 책 역시도 일반적인 수험서의 편제에 따라서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뒤에 있는 행정상 손해전부와 행정쟁송에 대한 내용을 전부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다는 점에서 바로 여기서부터 듣고 이해 안 된다고 좌절금지, 알겠죠? 좌절금지 뒤에 먼저 듣고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보시면 리마인드 효과, 복습 효과도 있을 거로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권리구제 수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